안녕하십니까. 하동수 평가사입니다. 에듀윌에서 9월 11일부터 런칭하게 될 감정평가사 2차 실무 강의를 대비해서 오늘 2차 시험을 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해설 강의는 저만의 개인적인 주관인 거고요. 어느 정도는 다른 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다 보시거나 또는 이제 기출 답안을 보실 때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오늘 지금 급하게 지금 문제를 갖다 구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먼저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3번의 경우인데, 문제 3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제 조건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지금 연습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족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러움보다는 허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기 내시고요. 100분 동안 100점을 갖다가 충분히 완주하신 분이나 최선을 다하신 분이나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기다려보고 마음 편하게 이 기출 해설 강의를 한번 마음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문제 4번, 2번, 1번 이런 식의 순서대로 푸는 것이 전략적인 문제 풀이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10점짜리였어요. 자녀지에 대한 문제였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이건 좀 애매했을 거예요. 약간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도정법에 익숙해 있다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준 시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1번은 전형적인 3방식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부터 손을 대신 분들은 아마 뒷문제의 여파가 좀 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3방식 플러스 시상가격 조정, 최유효 이용을 산정한 가치며 거기에 대한 모자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좀 구찌가 컸습니다. 케이스가 커가지고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4번부터 제가 구체적인 뭐 수치나 답안을 갖다가 기입하지는 않겠습니다. 답을, 숫자를. 그거는 이제 예시 답안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예, 중요한 논점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4번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을 해봐가지고 봤더니 자, 이게 소로 한 면입니다. 소로 한 면. 소로 한 면에 세장형 평지예요. 자, 이게 편입전 토지였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었는데 얘가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자녀지 모양을 보니까 맹지 부정형 저지니까 좀 부정형 모양으로 만들게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지금 편입 부분이 되는 거고요. 편입 부분. 이쪽은 자녀지죠. 자녀지.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녀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근데 자녀지가 지금 300회배가 남아요. 총 2000에서 자녀지가 지금 편입 부분이 1700이니까 이쪽이 300이 남겠죠? 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물음 1이 자녀지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법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시는데 시험장 안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법
73조를 언급하시고 두 번째 시행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32조를 언급하시고 자, 손실에 대한 평가 방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더 포인트를 하겠다. 그러면 잔여지 판단 기준 시행령 39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정 보상액이에요. 자, 적정 보상액이면 잔여지의 평가를 잔여지 보상액을 구하는 거에 평가의 항상 기준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으로 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잔여지 가치 하락 플러스 부대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대 비용, 일종의 공사비겠죠. 공사비 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잔여지만을 매수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건 사업 시행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적정한 보상액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사업 시행자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잔여지를 그냥 다 사버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잔여지를 존치시키고 대신 잔여지에 대한 가치 하락액과 그 잔여지만이 이제 도로라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을과 단절되어 마을과 연결되는 통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를 하나 내주어야 돼요. 이게 부대 비용이 도로 비용이겠죠. 이 부분까지 했을 때 과연 뭐가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중토이 있거나 저 각종 보상을 나갈 때 보면 사업 시행자는 굳이 여기까지는 판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건 정당 보상의 입장에서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만든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잔여지 매수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그럼 잔여지 매수액은 자, 이거는 지금 협의보상인지 수용재결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저는 협의보상이라고 그냥 간주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잔여지 매수는 협의 당시 가격이겠죠. 협의 당시 단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 당시 단가는 이거는 뭡니까? 모집원 기준이죠. 이게 모집원 기준이니까 소로 한 면에 세 장형의 평지에 기준한 협의시당 단가가 60만 원이에요. 이 60만 원으로 그냥 잔여지 면적을 사버리면 끝납니다. 사버리면 끝나요. 수용재결로 갔다면 가격 시점이 바뀌니까 이 단가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수용재결이니 협의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협의시 당시 단가에 그냥 면적을 곱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잔여지 가치 하락액은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차가 가치 하락액을 먼저 구해야죠. 그럼 가치 하락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입 전 단가와 편입 후의 단가를 구해야겠죠. 편입 전 단가는 여기 있고요. 편입 후 단가는 지금 편입 후의 모양이 지금 부정형 맹지 평지입니다. 도로 특성이 도로가 아니라 토지 특성이 부정형 맹지 평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60만 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그 토지 특성 자료를 비교하면 결국 편입 전 단가 마이너스 편입 후 단가 곱하기 잔여지 면적 300.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 여기서 얼마가 들었냐면 1억 5천인가요? 예, 1억 5천. 이 두 개를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 3번 합계 요 금액과 둘을 비교하면 되겠죠. 둘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죠. 항상 예측했던 문제예요. 잔여지는. 왜냐하면 토지보상평가 지침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잔여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잔여지에 대한 학회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지는 항상 법규 문제든 실무 문제든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그 문제죠.
자, 4번은 여기까지 됐고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3번이 남았는데 2번, 3번은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못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2부를 바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1번 볼게요. 자, 1번은 전형적인 3방식 문제인데요. 이게 현재 토지와 건물의 이용 상황이고 얘가 지금 최유효 이용에 지금 미달돼요. 문제를 갖다 먼저 해설이니까요. 최유효 이용에 미달이 됩니다. 미달이 되기 때문에 얘를 최유효 이용을 맞춰서 대상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물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 가격 자체를 문제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토지 자체를 원가법으로 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에서의 원가법을 이용해 가지고 토지 건물을 구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 방식 일괄 거사비를 이용하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물음 3이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직접 환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시상가액을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시상가액을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상가액을 결정한 다음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을 적용하여 최유 이용 상태. 자, 이 상태의 부동산의 가치를 DCF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가액과 여기서 구한 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차이가. 그죠? 이 차이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는 부분의 가치 해서 총 물음이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3방식이라고 해서 40점짜리 문제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익숙하다 해서 들어가신 분들 아마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 빨리 결정을 내리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1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셔가지고 뒷문제에 굉장히 많은 여파가 왔을 거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는데 역시나 1번 문제는 항상 먼저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을 지금 다 보고 오신 상태라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한 그 강의는 따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해설 강의니까 간단한 답안이 여러분이 시험 보고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입니다. 일상 대지고요. 광대 소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서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표준지 5번을 선정하시면 되겠죠. 네, 표준지 5번을 선정하고 시지 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 요인 보정으로 여러분들은 라를 선정하시면 됐을 거예요. 네, 라를 선정하셔가지고 그 밖 요인 보정을 하면 토지 가격은 나옵니다. 그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많이 했던 방법이라서. 건물은 원가법인데 그냥 정액법으로 의해 가지고 저 뒤에 나온 그 급수 잘 따지셔가지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급수 3급수 150만 원짜리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 내용용수분에 유효 경과용수 빼가지고 구하면 바로 물음 1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음 2는 조금 논점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논점이었는데 거사비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라고 했는데요. 이 거사비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이 사례를 선정할 때요.
거래 사례 1번,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우리 자료 11의 5를 보시면 자료 11의 5번을 보시면 최유용에 미달하는 거래 사례의 총 거래 가격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자료 4를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낚이셨으면 또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거래 사례는 지금 사전 개입이 없고 업무지대고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사례 아마 2번을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모든 분들이 사례 2번. 그리고 한따 그 시점 수정은 뭘로 하셔야 된다고? 일괄 거래 사례지만 지가 변동률로 해야 됩니다. 왜? 토지만의 면적으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했고 문제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줬습니다. 이게 지변율로 하셨어야 돼. 지변율로.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은 이제 직접 환원 방식인데 바로 수익 방식은 이제 자료 9번을 이용해 가지고 북부지방 하위시장이 임대 사례 2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임대 사례 2. 임대 사례 2. 자, 그러면 임대 사례 2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이제 NOV부터 쭉 산정하셔가지고 그 자료에 보시면 그 환원율부터 다 줬습니다. 투자결합법으로 해서 종합 환원율을 다 줬고요. 이게 직접 환원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환원을 하시면 자 대충 보면 지금 뭐 원가라고 하겠습니다. 원가 방식과 지금 비교 방식. 이게 여기서 원가 방식은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원가법 쓴 겁니다. 그다음 비교 방식, 그다음 수익 방식, 직접 환원법 하면 이 둘의 차이 가격이 얼추 비슷해요. 얼추 한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요. 제가 지금 계산을 지금 해봤는데 답안을 드리니까 한 780억. 얘가 한 780 한 8억 정도가 나오고요. 비교 방식이 715억 정도가 나오고요. 수익 방식이 210억 정도 나옵니다. 210억 대략 210억. 그래서 이게 왜 모자랄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지금 땅의 면적에 비해서 이 건물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지금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임대 면적이 다르니 당연히 수익이 크게 창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방식이 낮은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시장 가치니까 이걸 기준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 맞아? 예, 물음 3이고 물음 4 시상가액을 기준으로 한 물음 1부터 3까지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7번을 보시면 이 정도 나오는데요. 자료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걸 안 했군요. 제가 가중평균을 안 했네요. 여기가 40%고요. 얘가 30%고 얘가 30%래요. 뒤에 거를 제가 안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을 하면 가중평균을 했을 때 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요. 593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593억. 네, 593억. 숫자도 되게 크네요. 진짜 힘들었겠습니다. 593억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음 5에 이제 DCF를 적용하여 최유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물음 5의 자료를 보시면 물음 5에 의한 자료는 자료 9의 2번 최유용 부동산 관련 시장 임대료 있죠. 바로 임대 사례 5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 사례 5번. 자, DCF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에서 그것까지 다 시켰습니다. 저기 5기, 6기까지 해가지고 테이블까지 그리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복귀가액도 내부추계법을 적용하여 재매도 비용은 또 2%라고 했고요. 그죠?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푸셨을까 이거를. 멘붕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우리 DCF 모형인 현금 흐름대로 쭉 따라가가지고
답안에 이제 제가 다 예시를 올려놔 드렸으니까 자, DCF 쭉 따라가시면 이제 1기부터 6기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NOI 현값에서 할인율은 자, 여기서 이제 시그마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그마 뭐 6기까지 할까요? 자, 여기서 할인율은 얼마를 줬냐면요. 5%로 줬습니다. 1.05 K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기말복귀액이죠. 자, 기말복귀액에서는 지금 여기서 재매도 비용을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최종 환원율을, 터미널 레이트를 줬을 때 지금 그 최종 환원율은 마지막에 0.5% 정도가 또 가산이 됩니다. 0.5% 정도가 가산이 돼가지고 최종 환원율은 5.5%로 환원을 시켜야겠죠. 5.5%로 6기 NOI의 1 마이너스 매도 여기가 비용이 재매도 비용이 2%인가요? 매도 비율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DCF가 완성이 돼서 금액 자체가 기말 복귀까지 다 고려하면은 799억 정도가 나옵니다. 799억. 그러면 마지막 물음에서 자,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 물음에서 최유 이용에 미달되는 부분의 가치는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데 저는 그냥 문제에서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최유 이용 상태, 현 상태, 둘의 차이, 델타, 둘의 차이. 요 금액을 최유 이용에 미달되는 가치로 보겠다. 자, 얼마 정도 되죠? 206억 정도 나오나요? 206억? 이게 최유 이용에 미달되는 가치로 보겠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크고 여러분이 배웠던 3방식 천천히 배운 대로 그대로 가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만만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문제 1번하고 지금 4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잠깐 끊었다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